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는 태양, 내세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현세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는 신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세상을 달리 봐요. 음양오행으로 봅니다. 음양오행, 그 다음에 황제, 중국에 있는 속국. 그래서 신을 띄우지 않아요. 신을 띄우지 않고 누구를 계속 띄우냐, 황제를 띄웁니다. 계속. 황하 문명에는 하이라이트는 제자 백가예요.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100가지의 사상이 있다. 그래서 제자 백가인 것입니다. 서주 771년에서 서주에서 동주시대로 넘어가죠. 기원전 403년. 그러니까 공자님이 55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그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난 사상가들이죠. 황하 문명이 가장 늦게 시작한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제일 늦게 시작한 문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이라는 중화사상이라는 사망오제 시대, 사망오제, 천왕, 인왕, 지왕, 그 다음에 황제, 이 황제는 옥황상제 그 황제는 아닙니다. 누르황입니다. 황제, 전욱, 제곡, 요순. 이 요순 임금을 공자님은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워했죠. 그 다음에 또 주나라 시작하는 문무 임금, 그 다음에 치수를 성공한 우왕, 육아에서는 이 왕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런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죠. 중국 역사를 보면은 경국지색, 얼마나 예쁘면 나라를 기울게 한다. 그래서 그게 경국지세인데, 말이, 달기, 포사, 그 다음에 덫이라고 그런 여자들하고 항상 나라 끝날 때는 여자들이 항상 등장을 하고, 주지육림이라고 그러죠. 주지육림. 술을 담아놓고 고기를 나무에 달아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 떠나는 거죠. 문왕, 무왕이 주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낚시를 평생 사람을 만나죠. 그게 누구냐면 강태공이에요. 강태공은 제나라의 시조가 되죠. 어쨌든 이 무왕이 모든 주나라라는 정치체계, 자, 하은주, 탕왕이 만드는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하나라는 사실 전설의 나라입니다. 은나라, 상나라라고 그러는. 중국은 항상 여기 정가운데, 여기가 이 패권의 자리입니다. 상나라, 주나라. 그 위에는 황하강이 보이죠. 그 다음에 장강, 아래가 장강, 위에는 황하강.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똑같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되듯이. 어쨌든 이 서주 시대를 열은 무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유능한 지도자로 불립니다. 주공의 단은 그의 형제인데 아주 어린 아들을 놓고 죽어요. 그런데 이 단은 끝까지 조카를 책임지죠. 우리나라 단종 죽인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무왕은 주문왕, 아버지죠. 문왕의 차남으로 왕이 오른 후에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게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뜻, 이걸 거의 하늘의 뜻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죠. 사마담이라고 사마천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 역사서를 완성해라. 그래서 이 사마천은요, 궁형이라고 거세하는 거를 견뎌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만은 아버지의 명을 받드는 거죠. 당나라 정벌이었는데 무왕은 현명한 관료를 등용하였고 특히 재상 강태공을 기용을 합니다. 강태공은 병법 책을 쓸 정도로 뛰어난 군사였죠. 낚시야 한다라고만 배우면 안 됩니다. 강태공은 또 나라를 받아서 제나라의 시조가 되죠. 기원전 1048년 무왕은 맹진에서 제후들의 회합을 요청하고 800명 이상의 제후가 참석을 해. 그러니까 제후 국가가 되게 많았던 거죠. 봉건 국가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중국에. 기원전 1046년에는 상나라가 30대 주왕이 포사와 폐륜에 빠져있자 무왕은 많은 인접제와 함께 공격을 하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무왕은 중국을 통일했고 그의 형제와
장군들에게 많은 제후국을 세워줘요. 그는 즉위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1043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쨌든 주나라는 한 700년 정도 나라가 가장 길게 내려간 나라죠.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니까 당나라를 이어 중국을 통치했던 나라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존속한 나라고 790년간 왕조를 이어가. 그러니까 그 문왕, 무왕 아주 이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했다는 거죠. 주나라는 기원전 11세기 중엽에 서쪽에 외이허강 분지에서 세력을 확대했죠. 어떻게 보면 정가운데라고 할 수 있죠.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상나라, 은나라 똑같은 나라입니다.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의 천자, 하늘로부터 통치 권한을 받았다 이거죠. 중원을 지배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나라 청동기 문화권 영향력은 중원에서 더욱 남쪽 지방인 장수, 안의, 후베이. 후베이는 우리 후베이성 그러잖아요. 우한이 있는 거기 후베이입니다. 양쯔강 유역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황하강하고 양쯔강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나라식의 넓은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봉건제 개념을 등장을 합니다. 주왕조는 농업을 장려하고 농지 개척을 많이 했어요. 농기구는 목재나 석재를 만들었었고 학계는 주나라 시기부터 중국에서 철이 사용되었다. 대개 철이 사용된 게 기원전 800년에서 원래는 한 기원전 한 1200년서부터 철하고 동을 같이 쓰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이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칼은 철이고 이게 같이 쓴 거죠. 중국도 아마 요 시기에 철과 청동을 같이 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771년 견융이 주나라를 침략해서 유왕을 살해하고 제후들이 그의 뒤를 이어 평왕을 옹립을 합니다. 곧이어 호경, 지금 시안이라고 하는 거는 진시황, 병마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시황제에 무덤이 있는 데가 시안입니다. 저도 시안을 몇 번 갔다 왔는데 동서남북 완전히 통하는 데 시안이. 수도로는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죠.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를 기준으로 이전을 서주, 그 다음에 동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주시대, 동주시대 1046년부터 771년, 770년서부터 256년, 요게 이제 770년에서 256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냐면 춘추 전국시대, 많이 들어봤죠? 주나라의 봉건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최고 통치자인 왕이 존재해요. 천자가.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형제냐 동생이냐 또 외삼촌이냐 친삼촌이냐에 따라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으로 이루어진 5등작이에요. 유력의 세력들과 왕 사이의 친밀도, 전략적인 중요성, 군공을 고려해서 왕이 직접 그들의 직분에 맞게 책봉을 합니다. 이 중 후작이 가장 많았어요. 후작. 그래서 이 때문에 귀족들을 이르는 말로는 제후, 후작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제후라는 말이 통용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땅이 너무너무 넓으니까 한 나라씩 띄어서 주는 거죠. 띄어서 주는데 누굴 띄어서 주냐면 우선 친척, 내 핏줄한테 전부 다 띄워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공과를 이룬 신하한테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주나라 때 강태공에게 제나라를 줬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를 받아요. 봉토가 땅이 있는 지역, 농토가 있는 지역을 받아요. 이 제후들도 또 이제 내부의 공신들을 책봉을 했는데 이들은 무슨 경이라고 부르고 또 무슨 대부라고 부르고 무슨 가, 누구네 집 가 이렇게 이제 집안을 가라고 불렀는데 다시 가 내부에는 공신 책봉이 이루어져서 선비 계층이 생겨났고 다만 계층, 선비 계층들은 최하위의 계층이었던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에 천황이 있고 쇼군이 있고 다이묘가 있고 사무라이가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땅이 조그마하니까 처음부터 중앙집권을 했던 거죠. 이 나라들은 처음부터 중앙집권을 못하고 중앙집권은 진시황에서부터 완전 대륙 전체를 통일하는 중앙집권이
되죠. 기원전 221년. 기본적으로 주나라 때는 읍이 행정의 최소 단위였고 더 이상의 분봉은 없었습니다. 이제 춘추 전국시대, 그 유명한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770년에서 403년까지는 춘추시대, 기원전 403년부터 221년 시황제가 진시황이 대륙 전체를 통일하는 그 전까지는 전국시대, 그러니까 춘추 전국, 이 시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주나라, 당나라, 송나라, 노나라, 초나라, 진나라, 여기 쭉 나오는 거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얼마나 나라가 많은지. 중국 고대 역사시대, 기원전 770년 주나라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긴 후부터 진나라가 220년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계속 고조선이었어요. 고조선이었다가 한무제 때 우리나라가 무너지죠. 기원전 140년경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춘추시대는 공자가 쓴 역사서 춘추의 이름에서 따옵니다. 주 왕실이 세력이 약해지니까 100개 형, 동생, 아들 큰 아들은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 강한 관계가 흐트러지죠. 100개가 넘는 나라가 난립한 가운데 제환공, 진문공 이런 사람들이 강국들의 규합해서 초나라의 침략을 막고 주왕실을 받드는 시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도 주나라가 가장 기본적인 왕국이다 이거야. 근데 이 나라가 강해지고 저 나라가 강해져도 그래도 주나라는 우리의 주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군이다. 일본은 한 240개 정도 되는 다이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제후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제, 위, 한, 조, 연, 초, 진 7개 국가로 이제 정리되고 서로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이 계속돼. 유양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책사의 기록서 전국책에서 이름을 갖고 온 겁니다. 춘추시대는 공자님이 춘추시대에 태어나시거든요. 부처님은 기원전 560년, 공자님 550년경에 태어나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한 470년 그 정도의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죠. 춘추 전국시대의 뿌리는 주나라의 분봉, 주왕실의 일족, 동성제후가 약 56개 나라, 그러니까 백작, 후작, 남작, 자작 이렇게 왕의 핏줄이 있는 게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귀족, 제후가 70여 개국으로 흩어져 있는 거죠. 각 제후국은 중심지인 도성을 거점으로 가까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의 성읍국가죠. 성읍국가. 후대와 같은 영역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체 제후국은 약 130에서 180개국이 있다고 추산됩니다. 두 왕이 죽은 이후 귀족들이 모여 평왕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수도를 나급으로 옮기죠. 기원전 771년 이전에 보통 서주 1040년까지 있었는데 이제 서주, 동주로 나눠지죠. 동주는 춘추시대 770년에서 403년, 그 다음에 전국시대 403년에서 221년. 잘 알아야 되는 게 춘추 전국시대가 제자 백가가 나와요. 모든 이론이 다 나와요. 중국의 이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는 태양, 내세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현세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는 신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세상을 달리 봐요. 음양오행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황제, 그 다음에 다 속국, 중국에 있는 속국. 그래서 신을 띄우지 않아요. 신을 띄우지 않고 누구를 계속 띄우냐면 황제를 띄웁니다. 계속. 여러분들 초나라, 한나라 가서 싸울 때 한나라가 완전히 나라를 정복하고 점점 조조가 조종을 하고 동탁이 조종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전부 다 모여갖고 한 왕조를, 황국을 살려야 된다.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황하 문명입니다. 동주시대는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대신 지방에서 유력한 패자들이 등장해서 천하를 다툽니다. 다만 그 상징성과 제후 간의 경쟁 심리 때문에 주나라 자체는 멸망하지 않고 대략 500년간 존속할 수 있었죠. 기원전 5세기부터는 전국에서 군웅들이 일어나 서로 다투었다고 해서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403년에는 주나라 왕실이 한나라, 초나라, 위나라를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해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대신 한나라, 초나라.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 통치를 한 14년밖에 못해요. 그리고 바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나눠져서 초항우장사, 한나라, 유방하고 아주 혈전을 벌인 걸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기원전 344년에는 위나라의 해왕이 스스로 주나라의 천자와 격을 같이 해서 자기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각자 다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했고 주나라의 왕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제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주나라의 봉신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주나라와 동일한 국가들이라고 여겼어. 그래서 이게 전국시대인 거예요. 전국시대. 이제 나도 왕이다. 전쟁으로 이제 내 나라를 갖는 전국시대를. 춘추시대 초기에는 200개가 되던 제후국은 말기에 이르러서 10개로 감소합니다. 200개가 있으니까 춘추. 이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각 제후국 내에서는 실력을 키운 일부 경이 높은 자리라고 그랬죠. 독자적인 가계를 형성을 합니다. 기원전 5세기 말 제는 진앙이 간공을 살해했고 실권을 장악하고 진에서는 한, 위, 조, 삼씨가 또 나가요. 부요를 멸망시키고 국가를 3분합니다. 이때 중국에는 우리가 많이 들은 나라예요. 제나라, 연나라,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7개 국가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패권을 다투죠. 제나라가 항상 우리나라 옆에 있고 연나라 위에 있고 진시황이 사실은 완전 통일을 했다가 큰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한관에 거짓말로 바보 같은 둘째 아들을 세워요. 그래서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초나라, 한나라가 정말 중국의 마지막 패권을 벌인 나라구나. 그거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황하 문명에는 하이라이트는 제자 백가예요.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100가지의 사상이 있다. 그래서 제자 백가인 것입니다. 동주시대, 서주 771년에서 서주에서 동주시대로 넘어가죠. 기원전 403년. 그러니까 공자님이 55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그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난 사상가들이죠. 어쨌든 동주시대는 그 혼란스러운 시대상에서도 불구하고 중국 철학의 황금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통치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철학과 관련된 학문들을 크게 장려해요. 이거는 나라를 벗어나서도 공자님이 노나라, 제나라, 연나라를 다니면서 당신의 정치 사상을 실현하고 싶어도 하고 재상까지도 되고 그랬죠. 결국은 뭐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말년에는 제자들 육성에 생을 마치셨지만은 이때 많은 학자들과 성현들이 탄생하고 이후 중국 역사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이 영향이 미친다고 봐야 돼요. 이때 제자 백가가 활발히 활동했으면서 중국 최고의 철학자로 평가받는 공자, 맹자도 이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그 외에 노자, 장자, 성악설한 순자, 손자 등 자신들만의 사상을 내세웠고 한비자와 같이 걸출한 인재들이 등장하는 등 중화 역사상 유례없는 학문적 발전을 이룹니다. 중국의 후대 철학자들도 이 같은 영향을 크게 받아서 주나라 시대, 동주 시대가 있고 서주 시대가 있는데 이 주나라 시대를 황금 시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죠. 공자 사상의 근원은 오래전에 은나라, 원래는 상나라예요. 근데 은허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바람에 은나라 그러죠. 그래서 하은주가 되는 거죠. 은나라, 주나라 시대의 민족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나라 시대에는 자연적 인간에 있어서 모든 현상은 천명에 정해져 있다고 믿었어요. 이 하늘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하늘이 인격적인 하늘은 아니었어요. 군주는 이 천명을 주술에 의해 예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도대체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나라 초기에 주공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독자적인 예를 갖춰야 된다 이거죠. 문화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예, 또 악,
문화 전통을 수용하여서 유교의 기초를 이루죠. 그래서 사람이 예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악도 마찬가지고, 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나 음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가장 그리워하는 임금이 요순, 우탕, 문왕, 무왕의 아버지죠. 문무예요. 이때 얘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자는 항상 수리부작,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 옛 성현들의 기가 막힌 풍습이라든가 예악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존해갖고 정리해갖고 후대한테 물려주는 거라는 겸손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 중국 무협지를 보거나 중국 영화를 보면은 참 재미난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장면들을 보느냐면은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갖고 과감하게 죽죠. 또 여자들도 주군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적군의 적장 몸에 갖다가 맡기기도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천명을 지키기 위해서, 천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거는 뭐 거의 서태후까지, 청나라 마지막 시기인 서태후까지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국 뿌리 깊은 사상입니다. 전국시대 기원전 403년에서 221년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하기 전까지 얘기하는 거죠. 기원전 한 260년경 전국 칠웅, 연나라, 위나라, 제나라, 조나라,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이 7나라를 진시황이 통일을 하죠. 그런데 진시황은 두 번째 아들한테 물려주는 바람에 나라가 14년인가 밖에 못하고 그 다음 초한나라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초한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여기까지만 일단은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서 넘어가서 이때부터는 이제까지는 바깥 세상에서 성서를 봤다면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 세상하고의 연관성, 유대민족이 어떠한 사상적 영향을 받고 이 시기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너라든가 장자, 노자, 노장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의 철인 군주론이라든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그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 설명들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우리 대충 밑그림을 전부 다 그려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도대체 하늘의 본성은 뭔가, 천성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춘추 시대는 제후국이 한 100개 나라 있었다면 이제 전국 시대는 7개 나라로 줄어들어요. 항쟁을 이겨내고 강자로 생존해 나가는 것을 우선하는 제후들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면모를 바꾸고 있는 다양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유파의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요. 예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묵가, 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도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음양가, 명가, 종행가, 법가, 잡가, 농가, 이렇게 해서 어떤 나라마다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가 전부 다 자기의 사상에 맞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육아, 공자의 학설, 학풍을 신봉하고 연구하는 학자나 학파죠. 육아를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고, 묵가, 중국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의 사상가 묵자의 학설을 신봉하기도 합니다. 도가, 노자를 시조로 하는 학파로 장자 등이 계승하여서 우주의 원리로 도를 구하고 무의자연의 설을 따르죠. 나중에는 널리 도교도 포함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그러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음양가, 이것도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천문, 역수, 풍수지리 등을 연구하여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사람들, 음양객, 음양사, 음양쟁이. 그래서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고, 봄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있다, 불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다, 이제 이런 사상들이 나옵니다. 명가, 세상이 혼란한 것은 명목,
그 이름에 맞게끔 그 실제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이름하고 실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명실합의를 주장한 학파. 여기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 왕은 왕다워야 되고 군신은 군신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다워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종행가, 이 신학교 때 배울 때 참 웃겼는데 제후들 사이를 오가면서 여러 가를 종행으로 합쳐서 경륜하는 합종책.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로 연결을 해야지 나라를 통일할 수 있다. 연행으로 해야지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종행가까지 탄생합니다. 소진, 장이 등이 대표적이죠. 법과 도덕보다는 법을 중요하게 여겨 형벌을 엄하게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진나라가 이걸 치국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관자, 상항, 한미자 등의 학파가 이 법가를 하죠. 그래서 너무 법을 강조해 갖고 진시황이 나라를 오래 다스리지 못하죠. 잡가, 제가의 설을 종합해 갖고 참작한 학설, 그야말로 잡가죠. 잡가. 온갖 이론들을 다 종합한 거죠. 농가, 군주나 신하가 모두 농경 종사해야 함을 주장한 학파.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학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중국 천황만 하더라도 복장이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시진핑이 관 쓰고 나와서 황금 용포 두르고 나와서 회의합니까? 그냥 양복 입고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황제라 그러면은 황관을 쓰고 용이 둘러쳐져 있는 용포를 쓰고 신발도 기가 막힌 걸 신고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또 그 밑에 신하들은 왕관은 안 쓰고 왕관 비슷한 모자 쓰고 그도 저도 아니면은 모자 같은 것도 못 쓰고 띠 두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왕도 양복 입고 나도 양복 입잖아요. 지금 뭐 판사가 좀 제복 같은 걸 입죠. 또 제복 입는 부류가 또 하나 있죠. 우리 천주교 주교님들하고 신부님들이 그걸 입죠. 시대는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춘추시대 미인 서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인이죠. 춘추 전국시대 미인. 본명은 시광이에요. 양귀비와 더불어 동양에서 미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여자죠. 절하산 출신의 오나라에 부패한 월왕 구천의 충신 법녀가 서시를 호색가인 오왕 부차에게 바쳐서 결국 서시의 미색에 빠져서 정치를 태만하게 한 부차를 구차가 마침내 멸망을 시키죠. 서시는 말이, 달기, 포사 등과 함께 고대 중국인들의 여성관을 엿볼 수 있는 인물이죠. 항상 군주의 향락과 세락 한가운데는 여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천자가 잘못한 적은 없어. 전부 다 사악한 여자가 들어와 갖고 나라를 말아먹은 거지. 아주 여기 또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서 신학교 때 동양 철학 배울 때 너무 재밌게 제가 배운 기억 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중국의 사상가들은 서시를 좋게 보지 않았는데 나라를 망하게 한 것 외에도 장자 천운편에 나오는 효빈, 얼굴을 찡그림을 따라하다라는 설화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서시봉심 혹은 서시빈목 라고도 하는 고사이면 빈축 산다. 아유 저 빈축 사고 있네. 그래서 그 빈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월나라의 절세미인인 서시가 가슴앓이 병이 있었고 가슴이 아프면 언제나 미간을 찌푸렸어요. 근데 워낙 아름다운 모습이라 미가 찌푸리는 것도 절색이었어요. 그런데 이웃마을 추녀 동시, 이쪽은 서시 이쪽은 동시인데 서시가 그것을 보자 자기도 가슴에 손을 대고 미간을 찌푸리면은 나도 예쁘겠지 하고 마을을 돌아다녔더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겁해서 부유한 사람은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들을 이끌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할 정도로 아주 빈축이었나 봐요. 동시가. 이쯤 되면 동시도 아주 못생김으로 가히 경국지세, 나라를 기울일 정도로 못생긴 여자다 이거죠. 엄밀히 따지자면 서시의 찡그림을 따라한 동시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만 서시가 그
별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와신상담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양쯔강 하류, 한참 아래죠. 서로 적대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5월 많이 들었을 거, 5월 동주도 들었었고, 서로 적대적인 데다가 양국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초나라의 수도를 오나라가 정복하고 그들을 거의 멸망시킬 뻔한 일들 때문에 진나라의 지원을 가까스로 멸망을 모면하죠. 강국이 진나라 바로 밑에 있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월나라더러 오나라를 치도록 사주하여 그들은 항상 전쟁을 벌였어. 그러니까 5월 동주, 그러면 오나라고 월나라는 원수라는 그 원수. 그러던 중 월왕 구천이 병법의 대가인 손무가 오를 떠납니다. 오왕 함료가 주색에 빠진 틈을 이용해서 계획을 세워 오를 공격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오왕 함료와 세자는 죽임을 당하고 오는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둘째 왕자 부차는 오왕이 되어 그날의 치욕을 갚기 위해서 매일 장작더미 위에서 잤어요. 부하들더러 인사 대신에 구천도 원수도 못 갚는 놈, 원수도 못 갚는 놈 갚을 것을 각인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와신이에요. 편안하게 못 누워 있는 거, 몸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서 등의 도움으로 수년간 복수를 다짐하고 부육 강병을 이룬 끝에 오나라는 월군을 몰살시키고 월랑 구천을 생포해 옵니다. 오국으로 압송해와 갖고 함녀의 묘지기 일을 하고 황후와 함께 머리를 깎고 치욕을 주죠. 월나라를 철저히 파괴하고 돌아갑니다. 그 수년 후 구천은 오자서가 자신의 복수의 의지를 위해 구차한 일을 다 해내요. 결국 부차의 신임을 얻어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가죠. 초나라를 경유해서 월나라로 돌아가서 복수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후 구천은 곰의 쓸개를 방에다 달아놓고 쓸개가 얼마나 써 그걸 핥어 아침마다 복수를 다짐하고 밖으로는 부차에게 경국지색이라고 불리는 서시를 보냅니다. 구천한테 서시를 보내죠. 너무 이쁘지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갖 진귀한 조공품이며 군대를 지원해주는 등 진실한 신하로 보여서 20년을 기다려요. 마침내 부차가 제나라와 초양강을 굴복시키고 마침 또 다른 중원의 강국 진을 굴복시키고 천자의 자리를 오르려는 틈을 타 오국을 기습하죠. 그래서 라혼산에서 화공과 수조연의 대승으로 오나라를 패배시킵니다. 근데 월나라가 이긴 거죠. 그래서 5월 여기 서시도 등장하고 와신상담, 장작 위에서 잠을 자고 상담, 담이 쓸개담이거든요. 쓸개를 핥는다. 그래서 원수를 그렇게 갚는다는 거지. 하루아침에 갚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아주 그냥 칼을 갈고 하는 그 얘기가 와신상담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5월 동주, 그런 원수라고 하더라도 감히 묻는데 그대를 솔련과 같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하지만 같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바람을 만나게 되면 살을 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 좌우에 힘이 함께 협력한다는 뜻이다. 5월 동주, 원수도 한 배에 타갖고 살기 위해서 협력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와 제자백가의 이야기, 그리고 황하 문명에서 이어진 중국의 독특한 사상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중국이란 땅은 오랜 세월 거대한 강이 범람하고 수많은 민족이 흥망을 거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이 반복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답을 종교적 신앙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사유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있지만 구체적인 신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보다는 도덕, 질서, 가르침을 중요시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수양해야 한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의 도를 따라야 한다. 법가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제자백가의 사상들은 단순히 철학을 넘어서 국가 운영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다스릴까, 어떻게 나라를 유지할까를 고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이 바로 오늘날까지 중국 문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교가 자리 잡기 어려운 토대가 이해가 됩니다. 하늘을 섬기되 형상이 없고 신의 계시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신앙보다 사상이, 기도보다 수양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중국에는 종교가 없었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에는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직화된 신앙 체계가 아닌 윤리와 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과 철학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을 성찰하고 이웃을 이해하며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고민이 따릅니다. 믿음이 곧 삶의 태도와 철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사상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종교와 사상이 서로 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사상을 비판하기도 하고 사상이 신앙을 성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사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